제6장 이 왕국에 대한 묘사는 특별한 논문을 다시 준비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이야기를 통하여 독자의 호기심을 채워주기로 하겠다. 작은 사람들의 키는 약 15cm에 조금 못 미쳤으며 초록이나 동물들도 이와 같은 비율로 크기가 작았다. 가장 커다란 말이나 황소의 크기도 10cm에서 13cm 사이였으며 양들은 4cm 정도이거나 또는 이보다도 작았다. 거위는 영국의 참새만한 크기였다. 이런 비율로 점점 작아져서 나중에는 가장 작은 동물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나에게 있어서 가장 조그마한 동물들은 거의 보이지도 않았다. 그러나 자연은 릴리포트 사람들의 눈을 아주 작은 것이라도 세심하게 볼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미세한 것도 잘 바라볼 수 있었다. 하지만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보지 못했다. 나는 아주 작은 물건들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작은 사람들의 예민한 시력을 구경하기 위하여 요리사가 파리보다도 더 작은 종달새의 털을 뽑는 것을 보거나 어린 소녀가 보이지도 않는 바늘과 명지실로 바느질하는 모습을 재미있게 바라보았다. 가장 커다란 나무는 2m보다 조금 더 컸다. 이것은 내가 왕실의 숲속에 있는 나무들의 꼭대기를 잡은 높이와 비교할 수 있을 정도였다. 다른 식물들도 이와 똑같이 비례하여 작았다. 그러나 이것은 독자들의 상상에 맡겨두기로 한다. 그들의 학문에 대하여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다. 여러 분야의 학문은 수세대에 걸쳐 꽃을 피웠으나 작은 사람들이 글을 쓰는 방식은 아주 특이하였다. 유럽 사람들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가는 것도 아니고 아라비아 사람들처럼 오른쪽으로 써가는 것도 아니다. 중국의 사람들처럼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글을 쓰는 것도 아니고 카스카지아 사람들처럼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쓰는 것도 아니다. 마치 영국의 귀부인이 쓰는 글씨처럼 종이의 한쪽 모서리에서 다른 쪽의 모서리로 비스듬히 써내려가는 것이다. 작은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매장할 경우 머리를 아래로 향하도록 하여서 묻는다. 그들은 2000개월이 지나고 나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때가 되면 지구가 거꾸로 뒤집히기 때문에 머리를 아래로 향하도록 묻어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되더라도 똑바로 서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도 현명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직도 이런 관습은 계속되고 있었다. 릴리포트에는 아주 독특한 법률과 관습이 있었다. 내가 사랑하는 영국의 관습과 서로 반대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정당성을 옹호하기 위하여 먼저 몇 마디의 말을 하고 싶다. 부디 그 법률과 관습이 잘 시행되었으면 한다. 가장 먼저 이야기할 것은 밀고자에 관한 것이다. 국가에 대한 모든 범죄는 아주 엄격하게 처벌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자기의 무죄를 분명하게 밝힐 수 있다면 밀고한 사람은 즉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리고 무죄라는 판결을 받은 사람은 밀고를 하다가 처형된 사람의 물건이나 토지로부터 자기가 잃어버린 시간과 겪었던 위험들, 감옥에서 고생한 일, 그리고 변호를 위임하는 데 사용된 모든 비용에 대하여 4배의 보상을 받는다. 만일 허위로 밀고를 하다가 처벌을 받은 사람의 재산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기에 충분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족한 만큼을 대부분 국왕으로부터 받게 된다. 이 외에도 국왕은 여러 대중들 앞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은총의 표시도 내려주며 그의 결백함에 대하여 선언을 내리는 것이다. 작은 사람들은 도둑질보다도 사기죄를 더욱 커다란 죄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러므로
사기에 대한 죄는 언제나 사형으로 처벌되었다. 그들은 몇 가지 주의를 하면서 잘 보살피기만 하면 도둑들로부터 물건을 지킬 수 있지만 비상한 간교함에 대하여 정직하다는 것은 아무런 보호막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사고 파는 신용거래가 계속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 만일 사기가 허용되거나 관대하게 용서하여 그것을 징계하지 않으면 정직한 사람들은 언제나 손해를 보고 나쁜 사람들이 이익을 보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언제인가 나는 많은 돈을 어음으로 받아서 도망침으로써 다른 사람을 속인 죄를 용서해달라고 국왕에게 청하였던 적이 있었다. 나는 정상을 참작해달라는 뜻으로 그는 단지 신용을 어겼을 뿐이라고 말하였다. 국왕은 여러 가지 범죄들 가운데서 가장 무서운 일에 대하여 변호를 하는 것을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나는 관습이 나라마다 제각기 다르다는 식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었으나 한편으로는 매우 부끄러웠다. 상과 벌이 국가를 유지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고 우리는 흔히 말하지만 나는 릴리포트 이외 나라에서 이 말이 그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어느 사람이든지 73개월간 이 나라의 법률을 엄격하게 준수하였다는 증거를 가진 사람은 이러한 경우에 사용되도록 준비되어진 기금을 받아서 생활할 수 있다. 그리고 자손에게 물려주지는 못하지만 스닐팔이라는 영예로운 칭호를 부여받아 자기의 이름 앞에 붙일 수도 있다. 영국의 법률은 언제나 상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며 오로지 벌을 주기 위해서만 시행된다. 그들은 영국의 법률 집행에 대한 결함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작은 사람들의 법원에는 앞과 뒤에 2개씩 그리고 양옆으로 하나씩 모두 합하여 6개의 눈을 가진 동상이 있었다. 이것은 재판을 하는 데 있어 신중하라는 의미였다. 이들은 벌을 주기보다는 상을 주는 것을 더욱 좋아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오른쪽 손에 들려있는 금주머니는 언제나 열려있도록 만들었으며 왼쪽 손에 들려있는 칼은 칼집에 넣어진 채 가지고 있도록 하였다. 작은 사람들은 사람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뛰어난 능력보다도 훌륭한 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더욱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 국가에서 사람이 필요한 시기에 어느 정도의 능력만 가지고 있어도 어느 지위이든 간에 일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신이 신비스럽게 공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일을 만들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한다. 한 세대에 3명 정도도 나타나기 어려운 천재적인 사람들에 의해서만 공적인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만들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그들은 진리와 정의, 절제 등을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다고 믿으며 이것을 실행하는 데에는 삶에 대한 경험과 훌륭한 의도의 도움을 받아 어떠한 사람이든 국가가 필요로 하는 자질을 갖추도록 만들어준다고 하였다. 물론 특별한 지식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하고 말이다. 그러나 도덕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덕성의 결핍은 뛰어난 정신적 재능에 의해서도 채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위험한 사람들을 자격을 구비한 사람으로 손쉽게 판단하여 채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적어도 덕성을 지닌 사람이 잘 몰라서 실수를 하게 될 경우에도 악덕한 기질을 가지고 자신의 잘못을 어떻게 적당히 처리하거나 변화할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의 행위처럼 사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적인 지위를 얻을 수 없었다. 그것은 국왕들의 신의 능력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자처하고 있는데 그 국왕의 권위를 부정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일이라고 릴리포트의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위에서 이제까지 말하였던 법률이나 앞으로 이야기를 시작할 법률에 대하여
처음 그 법이 만들어질 때의 의도를 따라서 이해하려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의해 더러워지고 부패하게 된 지금의 상태를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은 아니다. 높게 매달린 줄 위에서 춤을 잘 춘다고 하여 높은 직위를 얻게 된 나쁜 관리라든가, 국왕이 들고 있는 막대기 위로 높게 뛰거나 아래로 지나감으로써 은총과 명예의 표지를 받는 일은 지금 릴리포트를 다스리고 있는 국왕의 할아버지 대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과 당파와 파벌이 점차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금처럼 혼란스러워졌다는 사실을 독자들은 알아주기 바란다. 어느 나라에서는 배덕이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로 처벌받게 된다고 하는 내용이 쓰여진 책을 언젠가 읽은 적이 있지만, 릴리포트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것은 사형이라는 처벌을 받게 된다. 작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누구든지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을 악으로 보답해 주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 대한 공동의 적이라는 것이며, 따라서 그런 사람을 살려주기에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모와 자식의 의무에 관한 그들의 생각은 우리와는 너무나 다르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합하는 것은 종족을 번식시키기 위한 자연의 법칙의 근본을 두고 있기 때문에 릴리포트의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가 다른 동물처럼 성욕에 의하여 결합을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은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하여 어떠한 의미감도 있을 수가 없다고 한다. 인간의 비극을 생각해 볼 때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어떠한 은혜라고 할 수 없으며, 또한 그들의 부모에 의하여 처음부터 은혜를 목적으로 계획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랑의 행위를 할 때 그들의 목적은 다른 것에 두어져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작은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자식의 교육을 부모가 맡게 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모든 도시가 많은 학교를 가지고 있다. 농부와 노동자를 제외한 모든 부모는 자식의 나이가 20개월에 달하였을 때 성별을 막론하고 학교에 보내어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다. 20개월 정도의 나이에 달하면 아이들은 어느 정도 초보적인 이성을 배울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학교는 신분이나 성별에 알맞도록 몇 종류의 것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각 학교마다 부모의 지위와 아이들의 기질은, 물론 능력에 어울리는 생활 조건을 아이들에게 준비시키는 일을 잘하는 선생들이 몇 명씩 배치되어 있었다. 먼저 소년들이 다니는 학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 소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대하여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귀족이나 저명인사 출신의 소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는 근엄하고 학식이 풍부한 선생들이 몇 명 있다. 아이들이 입고 있는 옷이나 먹는 음식은 평범한 보통의 것이다. 그들은 명예, 정의, 용기, 겸손, 관용, 종교, 그리고 조국에 대한 사랑을 배우면서 길러진다. 짧은 시간 동안의 식사와 취침, 그리고 육체적 단련을 위한 2시간 정도의 오락을 제외하고는 언제나 무슨 일이든지 하도록 되어 있다. 4살이 될 때까지는 어른들이 옷을 입혀주지만 그 이후에는 스스로가 옷을 입어야만 한다. 유럽 사람들의 나이와 비례하도록 계산하여 50세 정도 되는 보모들은 가장 천한 일만 하도록 되어 있다. 교육을 받는 아이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인들과 함부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며, 언제나 선생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 곳에서
무리를 지어 놀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유럽의 어린이들이 쉽게 배우게 되는 어리석은 행동이나 나쁜 일에 대하여 영향을 받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들의 부모는 1년에 2번만 아이들과 만날 수 있으며 2시간 이상 동안 함께 있어서도 안 된다. 만나고 헤어질 때 서로에게 입맞춤을 하는 것은 허락되지만 이때도 언제나 곁에서 지켜보는 선생들은 그들이 귀에 대고 조그마하게 속삭이며 귀여워하는 표시를 하거나 장난감이나 사탕과 같은 선물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이들의 교육이나 놀이를 위한 보조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국왕의 관리들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징수된다. 평범한 서민이나 상인, 무역업자, 그리고 수공업자들의 아이들을 위한 학교에서도 위에서 말한 방식과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으나 같은 방법으로 운영된다. 단지 상업을 하기로 되어 있는 아이들만 7살이 되었을 때 견습생으로 나가는 것이 허락되어 있을 뿐이다. 반면에 귀족의 아이들은 영국의 아이들과 비례하여 12살이나 15살이 될 때까지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한다. 그러나 마지막 3년 동안에는 엄격하게 통제된 생활에서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한다. 소녀들이 다니게 되는 학교에서도 귀족의 가문 출신의 아이들은 귀족의 가문 출신의 소년들과 비슷한 교육을 받게 된다. 단지 5살이 되어 스스로 옷을 입을 수 있을 때까지 선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여자 하인들이 옷을 입혀주는 것만 다르다. 부모들은 마치 영국에서의 시녀들처럼 무섭거나 어리석은 이야기 또는 저속하고 바보 같은 행동으로 어린 소녀들을 즐겁도록 만드는 행동은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다. 만약 그러한 행동을 하다가 발각되는 경우에는 모든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3차례 동안 매를 맞고 1년 동안을 감옥에 갇혔다가 가장 황폐한 곳으로 추방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어린 소녀들도 사내 아이들처럼 겁장이나 바보가 되는 것을 아주 부끄럽게 여기며 예의와 정숙을 배우게 된다. 그리고 개인을 치장하기 위한 장식품들을 모두 경멸한다. 내가 지켜본 것에 따르면 소년과 소녀와의 교육에는 별반 차이가 없었다. 차이가 있다면 소녀들이 받게 되는 교육이 소년들의 경우처럼 그렇게 심하지 않았으며 가정에서의 생활에 관한 예절을 배우는 제한된 교육 등이었다. 왜냐하면 귀족의 사회에서는 여자란 언제까지나 젊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기에 항상 이성적이고 친절한 아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격언이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12살이 되어서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소녀들의 부모나 후원자가 선생들에게 매우 고맙다는 표시를 하고 그들을 집으로 데려가는데 학교를 떠나게 되는 소녀와 가까운 친구들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에 대한 깊은 우정을 표시한다. 지체가 낮은 소년들은 자신들의 성별과 출생에 따른 몇 개의 등급에 따라 서로 나뉘어져 필요한 일들을 학교에서 배우게 된다. 견습공이 되기 위한 아이들은 7살이 되었을 때 나가게 되고 그 이외의 아이들은 11살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학교에 남아 있어야 한다. 어려운 생활을 하는 집에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게 되었을 경우에는 아주 낮은 금액으로 정해진 학비 보조금 이외에도 아이들이 먹을 음식을 위하여 한 달 동안 벌어들인 수입의 어느 정도를 학교의 집사에게 보내도록 되어 있었다. 따라서 법률에 의하여 아이를 기르는 부모들은 교육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 릴리포트의 사람들은 부모들의 욕망에 의하여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양육에 대한 책임을 사회에 전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귀족들은
자신의 형편에 따라 얼마간의 비용을 맡겨서 아이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만든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돈은 언제나 알뜰하고 정직하게 관리된다. 농부들이나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땅을 메거나 경작하는 것이기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기른다. 따라서 아이들에 대한 이들의 교육은 사회에 대하여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하지만 농부와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늙거나 병에 걸린 사람은 병원에서 치료를 해주도록 되어 있다. 거지라는 것은 릴리포트에서 전혀 알려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릴리포트에 머물러 있던 9개월 13일 동안을 함께 살고 있었던 시종과 그곳에서 내가 살아가던 방식에 대하여 이야기를 시작함으로써 독자들의 관심을 이끌어 가겠다. 마치 기계처럼 회전하는 영리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나는 국왕의 숲에서 자라는 커다란 나무들을 잘라 식탁과 의자를 만들었다. 그것은 나에게 무척이나 편리한 것이었다. 내가 입을 수 있는 내 의를 만들기 위하여 200명의 여자 재봉사들이 동원되었다. 그리고 내가 사용하기 위한 침대와 식탁을 덮기 위하여 작은 사람들에게서 가장 튼튼하고 두꺼운 종류의 천을 구하였으나 가장 두꺼운 천이라고 할지라도 영국의 풀잎보다 약간 얇은 정도였기에 그것들을 모아서 여러 겹으로 누볐다. 그들이 구했던 천은 너비가 8cm, 길이가 9cm였다. 나의 몸을 재봉사들이 측정하기 위하여 나는 가만히 땅에 누워 있어야 하였다. 목 근처에 한 사람이 서 있고 한 사람이 다리의 중심에 서서 힘껏 잡아당긴 줄의 끝을 서로 잡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25m 자로 그 길이를 재는 것이다. 그 일을 마친 다음에는 나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길이를 재었다. 옷을 만들기 위하여 몸을 측정하는 일은 이것이 마지막이었다. 그 이유는 엄지손가락 둘레의 길이에 대한 2배가 손목의 둘레라는 수학적 계산이 나오며 이와 같은 식으로 목과 가슴의 둘레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다. 본을 뜨기 위하여 땅 위에 펼쳐둔 낡은 웃옷을 이용하여 작은 사람들은 나에게 어울리는 옷을 만들어 주었다. 정장을 만들기 위해 300명의 남자 재단사들이 동원되었으며 재치 있는 방법으로 나의 몸을 재었다. 내가 꿇어앉은 다음 그들은 땅에서부터 목에 이르기까지 사다리를 세웠다. 한 사람이 사다리 위로 올라와 나의 옷에 있는 깃에서부터 바닥까지 추를 던졌다. 그렇게 해서 계산된 것이 내가 입을 수 있는 저고리의 길이였다. 그러나 허리와 팔에 대한 품은 내가 직접 재었다. 아무리 커다란 집이라도 나의 옷을 작은 사람들의 집에다가 넣을 수가 없었기에 내가 거처하는 사원에서 옷을 만들게 되었다. 완성된 옷은 마치 영국의 귀부인들이 조각조각 이어서 만들어낸 것처럼 보였다. 하나의 색깔로만 옷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 조금 다른 점이었다. 음식물에 양념을 준비하기 위하여 나는 300명의 요리사를 데리고 있었다. 나의 집 주위에 새로 만들어진 조그마하고 편리한 오두막집에서 요리사들은 가족과 함께 살면서 한 사람마다 2접시 정도의 요리를 준비하는 것이었다. 나는 손으로 20명의 시종들을 집어서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100여 명이 넘는 시종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고기 접시를 들었으며 또 어떤 사람은 어깨에 술통이나 다른 마실 것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시중을 들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식탁 위에 있는 시종들이 준비된 음식을 들어 올렸다. 마치 유럽에서 물을 기를 때
우물에서 두레박을 들어 올리듯 아주 현명한 방법으로 줄을 매달아서 들어 올리곤 하였다. 한 접시 분량의 고기는 한 입 정도로 먹을 수 있었으며 한 통의 술은 대략 한 모금이 되었다. 작은 사람들의 양고기는 영국보다 맛이 없었지만 쇠고기는 매우 훌륭한 것이었다. 허리 부분의 커다란 고기를 세 입에 걸쳐 나누어 먹기도 하였지만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었다. 영국에서 종달새의 다리를 먹을 때처럼 내가 소의 뼈까지 먹는 것을 본 하인들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거위와 칠면조 따위는 한 번만에 먹을 수 있었는데 영국의 것보다 훨씬 맛이 좋았다. 이보다 작은 크기의 새들은 칼끝으로 모아서 20마리나 30마리씩 한꺼번에 먹어버렸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고를 받은 국왕은 왕비와 어린 왕자, 공주들을 거느리고 나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행복을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나는 식탁 위로 그들을 들어올려서 맞은편의 자리에다 놓았으며 근위병으로 하여금 보호하도록 하였다. 하얀 지휘봉을 든 제무 대신 플리넵이 참석하여 함께 식사를 하였다. 가끔씩 그가 불쾌한 표정으로 쳐다보았지만 나는 못 본 채 하면서 사람들을 열광하도록 만들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조국의 영예를 위하여 평소에 비해 훨씬 많이 먹었던 것이다. 이번에 방문해서 플리넵이 국왕에게 나를 모함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을 대충이나마 짐작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다. 침울한 성격인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나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숨겨진 적이었다. 플리넵은 국왕에게 어려운 재무사정을 설명하였다. 내가 릴리포트에서 머무르기 때문에 국왕은 150만 스프럭 이상의 돈을 썼으며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경우 기회가 닿는 대로 나를 추방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나 때문에 아무런 죄도 없이 고통받는 어느 귀부인의 명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플리넵은 자신의 부인이 나에게 뜨거운 연정을 가지고 있다는 악한 소문을 어느 사람에게서 듣고는 질투를 하게 되었다. 얼마 동안 퍼졌던 소문에 의하면 그 부인이 나의 겉에 몰래 들어왔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고 형편없는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엄숙히 선언한다. 그 부인은 정결하게 나에 대한 자유와 우정의 표시만을 하였을 뿐이다. 플리넵의 부인이 이따금씩 나를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언제나 공적인 일이었으며 방문하였을 경우에도 대부분 3명 이상의 누이 동생이나 어린 딸 그리고 가까운 친척들과 함께 찾아왔었다. 이러한 일은 궁중에 있는 다른 귀부인들도 언제나 하고 있는 일이었다. 나는 주위의 시종들에게 누가 탔는지도 모르는 마차가 나의 집문 밖에 서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에 대하여 물어보고 싶다. 누군가가 마차를 타고 방문하였다는 전가를 시종들에게 받은 다음에야 나는 문으로 다가가곤 하였다. 나는 찾아온 사람에게 정중하게 경의를 표하고 난 다음 마차와 말들을 조심스럽게 들어서 식탁 위에다 가만히 올려두었다. 식탁의 둘레에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붙이거나 뗄 수 있는 12cm 높이의 난간을 마련해 두었다. 나는 가끔씩 4대의 마차와 말들을 한꺼번에 놓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손님들을 맞이할 때 나는 그들을 향하여 얼굴을 숙이고는 의자에 앉는다. 내가 어느 무리의 사람들과 어울려 정담을 나누고 있으면 마부는 다른 무리의 사람들을 마차에 태워서 조용히 식탁 주위를 달리고는 하였다.
이렇게 생활하면서 여러 날의 오후를 즐겁게 보냈다. 재무 대신을 통하여 나를 모함한 클러스트릴파 드런로에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국왕의 명령에 의해 비밀리에 파견된 비서실장 렐드레사를 제외하고는 이름을 알리지 않고 나에게 찾아온 사람이 있었는가를 증명해 보이라고 요구한다. 나의 명예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으며 높은 귀부인의 명예가 이처럼 긴밀하게 연관된 문제가 아니었다면 나는 여기에 대하여 이처럼 길게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 플리넵이 가지고 있지 않은 나르다크라는 칭호를 나는 이미 하사받고 있었지만 재무대신이라는 그의 직책을 감안해서 플리넵이 나를 앞서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는 나보다 한 급 정도 아래인 클럼글럼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영국에서 후작이 공작보다 낮은 것과 같은 것이다. 위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내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여간 이 불쾌한 소문은 오랫동안 플리넵이 자신의 부인에게 험상궂은 얼굴을 짓도록 하였으며 나에 대해서도 더욱 험악한 표정을 짓도록 만들었다. 나중에서야 자신의 잘못을 알고 부인과 화해를 하였지만 나는 플리넵에 대한 모든 믿음을 잃어버렸다. 더구나 플리넵의 말을 신뢰하는 국왕과의 관계도 빠른 시간에 악화되었다.